오늘 그 강의 제목은 아까 보셨죠? 그런지 우리 갑상선 암 환자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다른 암 환자들은요, 걱정이 너무 크니까 오로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매달려 있거든요. 위암, 대장암, 뭐 혈액암, 뭐 이런 암들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오래오래 살거든요. 오래오래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다 걱정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하나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동안에 질문하던 거 걱정거리들 모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산만해요. 이 학문적으로 쭉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냥 모아가니까 뭐 산만하니까 뭐 그런.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럼 많이 생겼을까? 모릅니다. 왜 많이 생긴지 몰라요. 갑상선 암의 원인을 몰라요. 모든 암의 원인이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 하는 정도는 알겠지만 왜 정확하게 생기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 중에 뭐냐? 응? 그 보면 방사선 피폭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르노빌 옛날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거기서 방사선이 폭발했잖아요. 그죠? 예, 원자로가 폭발했잖아요. 그 지역에 그 후에 5년 이후부터 갑상선 암이 막 발생했다. 되게 이제 어린애들한테 많이 받아요. 5세 이전 어린애들한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100배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 암이 대부분 우리가 많이 걸린 유도암이었더라. 근데 나쁘더라.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방사선, 일본도 아니고 방사선 피폭인데 왜 많이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아직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통계내고 연구해 본 바가 없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나온 이 논문을 보면 아마도 CT나 이런 의료 진단용 방사선을 많이 쓰고 나서부터 그 횟수가 올라가니까 갑상선 암 환자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지 못했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게 뭐냐? 방사선 피폭이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방사선 피폭이 가장 많은 진단용 영상 진단용이 뭐냐?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관 한국은 의료 방사선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가족성이 있다는 거. 외국은 가족성이 한 5%인데 우리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갑상선 암으로 변한 유전자 비라포라는 게 외국은 30, 40%, 우리는 70내 80%.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 우리 다른 나라 인종하고 달라요, 우리가. 일본하고도 달라요. 중국하고도 확 다른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요도 과잉 섭취 지역. 엄청 요도를 많이 먹어요. 어느 정도 먹는지 압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역, 까면 안 돼요. 부산 지방, 저기 해안 지방에 가면 다시마를 쌈을 싸먹고 말이죠. 내가 가서 보니까. 이 다시마가 이 요도의 하이 요도 음식이에요. 굉장합니다. 그 다시마 먹고 요도가 들어가면 갑상선은 다 들어간다고.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갑상선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만성 갑상선 영으로 변해버립니다. 만성 갑상선 영은 기능저하가 되고 기능저하가 다시 갑상선 암으로 변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요도가 엄청 많아요. 일본에 많던데 일본 우리 깜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말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비만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 비만이요 모든 암의 한 20%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갑상선암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보통 비만인 사람이 두 배 내지 세 배 갑상선암이 잘 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한테 뒤집어 쓰는 거죠. 한국은 의사들이 너무 진단을 잘해가지고 작은 암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전에 몰랐던 암들이 이제 발견됐다. 그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늘었다. 이것도 큰 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필요 없는 것까지 치료했다. 그런 식으로 비난한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온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 올라오면 막 내려가기 싫어요. 막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내고 나가야 되는데, 평생 동안 모은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막 털어낼 찬스가 없는 게,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보니까 제일 가까운 우리 회원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한다니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지연될지도 모르겠어요. 자고 이랬어요. 갑상선 암 걸리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초음파 검사하죠. 그죠? 초음파가 제일 작은 거 발견하는 데는 초음파가 넘버원이라. CT, PT, 뭐 MRI, 작은 거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많이 퍼진다 보는 거지. 작은 거의 변화는 이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해보세요. 요 동그란 게 기도. 여러분 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도. 여기 오른쪽 갑상선이에요. 그 동그란 거 보이는 게 있죠. 여기 암입니다. 1cm 되는 작은 암이에요. 이 작은 암인데, 요새는 1cm 미만의 그 위치가 좋으면 두고 보자. 6개월, 10일 간격으로 두고 커지면 하자. 커지거나 퍼지거나, 무슨 림프절로 퍼지거나 그러면 수술하자. 그래서 두고, 환자가 원하면 수술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고 보자 그러면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 환자인데요. 쭉 해마다 왔어요. 2년쯤 되는 게 이 정도 커졌어요. 분명히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시 찬스를 주는 거죠. 어떡할래? 할래? 더 볼래?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반절제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그래서, 이 사람 수술했죠. 그죠? 반절제.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1살은 초등학교인데,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어릴수록 처음부터 많이 퍼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잘 퍼진다. 임파선이나 이런 데 잘 퍼진다. 그런데 묘하게 돼요. 이렇게 많이 퍼져도 나이가 5, 60대 돼서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경과가 좋고 오래 잘 산다. 이런 거예요. 역설적인 게 있다고요. 많이 퍼져도 원래는 좋다. 이게 미만성 석회화 변종. 이 석회화, 이게 하얀 점들 이런 게 있는 게, 갑상선 유두암의 아주 특징인데, 이게 눈 폭풍에서 눈이 흩날리듯이 암세포가 막 흩날리듯이 보는 게 이거죠. 근데 이게 임파선으로 잘 간다고, 옆에 목에. 이게 아주 특징이다. 제가 왜 이런 거 보여주면 이런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그죠? 갑상선 한 대 묶어가지고 간단히 선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작아요. 0.7cm. 근데 벌써 옆에 목에 이렇게 퍼졌다고요. 1cm 미만 작은 건데도. 그러니까 작은 갑상선암, 작은 거 볼 필요 없다, 수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국민들을 오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요새 안 해도 된다는 말 듣고 그냥 있다가 막 진행되어 오거든요. 난 막 화가 나죠. 이놈의 새끼들만 나쁜 놈새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면. 갑상선암으로 지금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폐전입니다. 그 다음 뼈, 뇌전이 가는데 그건 좀 드물고요. 폐전이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난 폐 꼭 사진 꼭 찍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폐전이 보면 요래 작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깨알처럼 쫙 양쪽 폐에 깔려있거든. 폐전이가 있어도 작을 때 치료하면은 그 치료가 가능해요. 다른 암은 폐전이로 갔다 그러면 그건 거의 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것도 폐전이가 있다겠죠. 검사해라, 이거야. 초진부터요. 그 다음에 여기 혈관 뒤쪽에 크기가 있고, 이거 보십시오. 뼈전이, 이 소위 말해 펫CT를 찍은 건데, 이게 보면은 까망까망 또, 여기, 전신이 다, 뼈에 다 퍼진 거야. 뼈에 이렇게 많이 퍼지면 별짓을 해도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내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주 미인인데, 지방에서 3번 수술하고 3번 재발하고, 이제는 할 게 없다. 때만 기다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 찾아갔어요. 너무 아까워. 너무 이뻐. 나 이쁜 사람도 약하거든요. 근데 갑상암 환자는 대부분 이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에스트로겐이 더 높은 사람이 많아요. 피부도 이쁘고 그래. 아까워. 그냥 보내기는.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괴물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쭉 치료해서 거의 다 폐까지 다 전이내도 다 살려냈는데 막판에 와서 여기 폐, 늑막 이런 데 퍼지고 그 다음에 이 척추, 요 척추입니다. 척추에 까만까만 이게 다 퍼진 거예요. 골반뼈 이런 데. 작년인가 뭐 사망했죠. 너무 아깝죠. 일찍 발견해서 일찍 쓰면 아주 간단히 요새 간단히 고치잖아요. 요새 일찍 발견된 사람은 채소 침수이래가지고 그냥 한쪽만 쫙 떼버리고. 자, 이렇습니다. 여기 퍼지고 종격동이 이렇게 퍼지고 여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갑상암이 기도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빨리 수술해라. 기도로 침범하게 되면요 수술이 엄청 힘들어지고 위험해져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암이거든요. 여기 까만 게 기도예요. 요 기도 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온 거라고. 요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자르고 연결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회복할 때도 위험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재발한 사람. 엄청나죠. 제한자인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뇌로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다 수술하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갑상선 암은 간단해. 쉬워. 그래서 여러분 수술 받고 집을 가면 시집 식구들이 이게 뭐 술 가짜는 술 받고 와서 유세 부린다고 말이죠. 환자 노릇한다고. 제일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러죠. 여러분 암 처음 걸렸을 때 어떤 유래의 말들, 갑상암은 암도 아니래. 로또야. 그거 엄청 섭섭하죠. 그죠? 내 개인으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소리 들어봐요, 그냥. 함부로 남의 병에서 말하는 거 아니다. 이 여러 퍼진 정도에 따라서 반절제, 전절제, 그 다음에 임파절, 청소술 쭉쭉쭉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 종류도 달라요. 이게 있고, 이건 그림으로 나타낸 거. 요거는 요새는,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 홍반열에 돌랑대는 거 암이 아니냐 알아보고, 암으로 나오면 암 수술하고, 아니면 그거만 떼고 달라고 하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반절제하고, 전절제하고, 요거는 이제 임파절 청소술이라고 그래요, 여기. 청소하듯이 싹 훑어내는 거죠. 암 수술에서 그 홍만 이렇게 드러내고 암 수술했다는 거죠. 갑상선이 그 홍만 드러내고 암 수술했다는 거죠. 그거 아니죠. 이 림프절도 아래로 한 개 병걸 아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림프 채널을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암이 있으면은 여기만 암이 있는 게 아니거든. 벌써 옆에 쭉쭉 퍼져 있어요. 벌써. 우리 장항석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하는 모래 지고 밑으로 주르륵 떠져 밑에 옆으로 모래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게 다 암세포가 흩어져 이런 식으로 암이 퍼져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여러분 전절제 꼭 해야 돼요? 반절제 하면 안 돼요? 이 전절제 받은 사람 혹시 수술 받은 사람 있어요? 네. 아직 수술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반절제. 반절제 좀 확실히 적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미국에서 1cm 이상 암이면은 무조건 전절제 해라. 그 기준에 딱 나와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1cm 이상 나도 부지런히 전절제 많이 했어요. 그게 림파절 전이게 없든 그래야 재발률이 제일 적다. 이 이론을 하여서 재발률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생존율에서 따질 때는 어떠냐? 이 사람이 10년 후에 사는 거 반절제하고 한데 별 차이 없더라. 생존율은. 우리가 사람 살리자고 수술하고 하는 건데 재발률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존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재발해서 그때 다시 하더라도 생존율이 같다면 그동안에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이 좋은 수술 방법을 선택해 주라.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게 제7판에서 8판으로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 전 세계 가이드라인이 그게 바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전절제를 하지 말자. 그 전절제 하는 거는 여러한 경우에 전절제를 하고 나머지는 반절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갑상선 가이드라인에서. 그거 보면 양쪽에 있으면 분명히 뭐 전절제 해야 되겠죠. 그죠? 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전이가 있으면 림프절 전이가 옆에 있으면 물론이죠. 뭐 여기 폐 이런 전이 있으면 전절제도 하고 보조치료, 방사선 요도치료하면 갑상선 조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양보해가지고 이제 5mm짜리 임파절 전이가 있다. 근데 그게 5개 이하까지는 전절제 하나, 반절제 하나 똑같더라. 그럼 그전에는 한 개라도 임파절 전이가 있으면은 무조건 전절제 다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술했다. 반절제 했다. 근데 연구 조직 검사해보니까 임파선 전이가 있더라. 그 환자 다시 보러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완결 갑상선 전절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2번 수술 받으면 환자는 미치고 환장하죠. 꼭 해야 돼.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완결 갑상선 전절제를 한다. 2mm 5개는 괜찮다. 요즘 저도 간땡이에 좀 부어가지고 3mm 1개나 2mm 5개나 암의 부피로 봐서는 뭐 괜찮잖아, 그죠? 확실히 드러냈다. 그러면 뭐 재수술 안 한다. 어차피 나중에 재발해서 재수술 할 바에야.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재수술이면 웬만하면 피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나쁜 암이야. 정말 이거는 보조치료, 방사선 요도치료하고 해야 되는 환자야. 그러면 하자 그럽니다. 환자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피막을 뚫고 나갔을 때 이게 갑상선이 둘러싸고 막이 있거든요. 근데 막을 옛날에는 현미경으로 막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재수술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막을 막 뚫고 나가 옆에 근육이나 다른 장기를 침범했을 때는 전절제 하자 이거죠. 나쁜 세포 하면서 키 큰 세포. 세포가 이렇게 키가 큰 거지. 그 초음파상에서 키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키 큰 세포 하면 그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군요. 그거 아니고 세포가 키가 큰 겁니다. 이렇게 큰 고형 원주 이런 여러 암들이 요건 1cm 미만이 되더라도 전절제를 해라. 요건 나쁜 놈들이다. 잘 퍼진다. 제발 잘한다. 그럼 가족성 암은 여기에 좀 나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 요것도 1cm 미만이면 반절제를 할 수 있다. 유전자 조합이 나쁜 게 있어요. 비라프 유전자, 터틀 유전자에서 이 조합으로 된 암은 유도암이라도 굉장히 나쁘다. 빨리 잘 퍼진다. 생존율이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드물어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는 전절제가 70내지 80%였는데 지금은 그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반절제가 70내지 80%고 전절제가 20, 30% 그거밖에 안 되어 있어요. 요새 수술받은 사람은 전절제가 확실히 적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수술 후에 우리가 보조 치료를 하는데요. 우리 수술 후에 보조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절제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 반절제는 그만큼 좋은 사람이야. 많이 아파진 사람이야. 그렇게 반절제는 전절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인데 반절제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억제 치료 이게 뭐냐면 TSH라는 게 이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게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TSH라는 게 뇌하수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자극합니다. 갑상선 세포를 야 갑상선 호르몬 내보내 안 나오면 더 올라갑니다. TSH가 올라가면 갑상선 세포 혹시 미세하게 남은 미세먼지 남은 갑상선 남은 세포를 자꾸 자극한다고. 그럼 근육이 커. 재발이라는 걸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을 어쨌든 억제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상대 환자로서는 괴로워요. 이 TSH를 낮춰주기 위해서 약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그걸 되도록 좀 줄이자. 고위험군 환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중간위험군하고 저위험군 환자는 정상 범위. 그 중간위험군은 정상 범위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에 가깝게. 그 다음에 저위험군은 그냥 정상 범위 안에 중간쯤 넘으면 되겠다. 그렇게
환자의 위험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약의 용량을 달리해야 돼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게. 그리고 반절제하고 말이죠. 저 약 먹어야 돼요. 반절제하면 약을 왜 어떤 사람 굳이 반절제로 왜 반절제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절제하면 약을 안 먹는다 그러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반절제를 하고 남아있는 갑상선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이런 정도 정상 호르몬 수치를 분비하면 안 먹어도 돼요. 피검사를 하면서요. 그러나 남겨둔 갑상선이 만성갑상염이 있다든지 뭐 다만 기능이 떨어졌으면 보충해줘야 돼요. 그리고 TSH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게 나쁘면 TSH가 막 올라간다고요. 그 남겨둔 갑상선이. 그러니까 그 낮춰주기 위해서 반절제한 환자라도 약을 먹어야 된다.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수술한 사람 중에서 반은 약을 먹어도 반은 안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사선 보조치료로 방사선 요도치료죠. 이걸 저는 옛날에 미사일 요법이라고 했어요. 북한놈이 미사일 쓴다고 해서 그것만 쓰기 싫은데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이 방사선 요도를 먹으면 그 암세포를 미사일이 적군을 찾아가서 파괴시키듯이 이게 그 암세포를 찾아간다고요. 그 요도에다가 그 방사선을 붙여가지고 먹으면 찾아간다고요. 요런 치료는 표적 치료도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위험군, 고위험군, 뭐 이런 중간위험군인데 저위험군은 옛날에 무조건 다 했는데 전절제 했는데도 저위험군은 보고 주치의가 보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봐도 되겠어요. 임파선 저리도 없고 뭐 양쪽에 다 있지만 그러면 제 환자들도 전절제는 이 치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환자들이 이 치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받아본 사람이 괴롭죠, 그죠? 이 준비 과정 뭐 격리 당해가지고 차피실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남의 하고 그게 굉장히 괴로운데 다 해본 사람들이 운데 지금. 그래서 이 생각하세요. 그 중간이염군은 용량을 조금 줄인다. 100에서는 150이 뭐 주치에 따라 좀 달라졌어요. 저는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많이 안 올라 그래요. 많이 올려주면 150 이상 되면 심장염이 생기고 환자도 평생 고생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 고위험군은 우선 환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2번이 기본인데 한번 하고 우리가 판독을 막 여러 해서 두 번째 생각합시다. 6개월에 하게 되면 6개월에 검사해가지고 괜찮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한대요. 환자 막 춤추고 좋아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 째는 거 해야 돼요. 귀찮아요. 매일 와야 돼요. 그리고 먹는 방사선 치료에 여기 부착돼가지고 거기서 방사선 내에서 하는 치료 효과보다는 외부에서 째는 방사선 치료는 훨씬 효과가 적어요. 그 용량도 적고 그래서 고생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 치료는 요즘 와서 항암제가 조금때 나와서 위에 치료한 방법으로 치료했는데도 또 재발하고 안 듣고 뭐 이래 그걸 난치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암제 치료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싹 좋지는 않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희망적이다. 그래서 대개 한 10%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이에요. 이 10%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골 아파요 지금. 그럼 치료 후에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요.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다, 유방암이다. 우리 5년만 보면 돼요. 우리가 5년 생존율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5년 무사히 넘긴 사람은 그 이후에 죽는 환자들이 있긴 있어도 좋더라. 끝까지 살 확률이 많더라. 죽을 사람은 5년 안에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5년 생존율 50%다, 뭐 60%다, 70%다. 5년 생존율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그거하고 달라요. 갑상선암은 대기 만성 5년 수술 안 해도 살아요. 거의 다 대부분 수술 안 하고 산다고요. 그걸 보고 무슨 말이냐면 딱 같이 전부 땅 해가지고 해보면 갑상암 수술 안 하는 사람도 5년 다 살고 있거든. 그럼 수술할 필요 없다는 게. 이게요 쭉 30년까지 계속 재발하고 평생 돌봐야 되는 거야. 평생 가면서 재발할 수도 있고, 재발하면 또 갑상암은요, 다 죽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른 암은 재발하면 거의 다 그 길로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 요새 약도 종류 나와서 살려줄 수도 있지만, 갑상암은
이게 재발했어요. 30년에 30%, 그 40년 40%. 그러면 이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요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재수술하고 재치료해서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상 암에서 재발했어요. 난 죽었어요. 인생 끝났어요. 그거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런 게. 첫 치료에 실패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도 우리 장항석 교수도 갔노. 저 고수가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수술하고 하루 종일 수술 끝나고 나서 뭐 대부분 고친답니다. 근데 화가 나죠. 이 새끼들 말이야. 좀 첫 수술 잘하지. 화를 내는 거예요. 장항석 교수는 내보다도 훨씬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해. 이제 젊으니까 내보다 젊으니까. 난 지금도 어려우면 야 네가 해라. 그래서 제 이야기는요. 그렇게 되기 전에 초기에 작을 때 작은 수술을 해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3cm, 4cm 최소 침습을 해가지고 간단히 반절제하고 끝내고 이제대로 살아. 그게 답이다. 자, 이게 미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늦게 죽는 게 적다. 숫자가 적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 갑상암의 치료 방침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병기도 많이 변했어요. 금년부터 바뀌게 됐어요. 병기라는 거는 수술하고 쭉 추적해가지고 이제 생존율, 상기에 이때는 얼마가, 이때는 얼마, 쭉 연구를 해보니까 병기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그 전에 45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 이후가 확 다르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55세로 상향 조정됐어요. 요즘 여러분들 다 10년 젊게 사는 겁니다. 저도 10년 젊게 살아야 10년 전에 옛날에 우리 선배들 보면 제 나이 되면 막 호호 할아버지들 언제 저 사람 언제 죽지 뭐 이런데 요새는 안 그래요. 좌우간 육체적으로도 젊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다. 그래서 55세 기준으로 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에피소드는 내 한전 영국 교포 한 분이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남편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텔레비도 설치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나지 우리나라 교포로서는 그 마누라가 아빠가 내한테 수술 받고 나니까 한 번은 집에 가니까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47세인가 뭐 이랬어요. 그 맨날 울더래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여보 내가 병기가 4야. 병기 4야. 그 전에 나온 책 보면 병기사가 5년 생존율이 얼마냐면 51% 이렇게 나와있어요. 5년 지나면 반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나도 죽게 될 것 같아서 운다 얘기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연구 결과와 통계 결과가 틀렸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 옛날 인간들한테 통계된 거고 지금 인간들은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와서 조금 더 기다려봐. 내년되면 바뀔 거야. 바뀌고 나는 이 사람이 병기 2기가 된 거야. 살았지 뭐. 그 입이 이렇게 돼서 그 사람 거지. 자원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피막 침범. 갑상선 껍질을 침범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3기 이상 됐거든. 그 전적제 다 해야 됐어요. 근데 의미 없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 피막 침범이 없다 이러면은 괜찮다. 해미용으로 피막 침범한 걸 따졌거든요. 내가 수술해보니까 나중에 피막 침범 있네. 다시 환자 불러. 전절제 하자. 방사선 요도 치료하자. 환자 막 괴롭힌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 여러분 요새 수술 받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피막 침범 내 눈으로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해미용으로 봐도 의미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전이가 45세 이상이 옆에 전이가 사기가 돼버렸거든. 사기만 5년지는 반중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림프절 전이 여러분 의사들이 겁을 주는 수가 많아요. 아주머니 림프절 전이 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해. 내 림프절 전이 있어. 나는 이제 죽었어 정말. 그거는요.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거 림프절 전이 있는 거 없는가 판약이 다릅니다. 예. 생존율의 차이가. 갑상선암은요. 림프절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재발률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분류를 새로 해야 된다. 여러분 림프절 전이 있다는 사람 내 손 들어보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 있을 때 나는 죽었어. 난 인생 끝났어. 갑상선암은 아니다. 단지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거. 재발을 잘한다는 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림프절. 그래서 옛날에 림프절 전이도요. 중앙부 림프절, 그 다음에 종격동 림프절, 그 다음에 옆에 척경부 림프절 이렇게 다 구분했어요. 그 옆으로 가기 나쁘다. 종격 림프절 나쁘다. 그걸 3, 4기로 만들 뻔게야. 그건 나쁘거든요. 그건 3, 4기 되면. 그게 지금 거꾸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옛날 니네들이 틀렸다. 근데 그때 맞았대. 그죠? 그때 환자들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다 고쳐 수정해버렸어요. 그래서 55세 이전은, 여기 55세 이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55세 이전은 폐나 뼈나 원격전이나 변기 원이라고. 생존율은 98%지 100%야. 원격전이 있으면 2기야. 그런데 55세 이상 되면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2기가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갑상선 띠근육 침범에서 2기. 그 다음에 나머지 식도는 어디서 3기, 4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기, 4기가 되기 전에 치료하면은 완치율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0년 생존율이요. 1기는 98년지 100%야. 2기는 95%까지. 3기는 70%. 4기는 50%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 환자들이 10년 안에 20년까지도 멀쩡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1기에서 치료해야 돼. 1기. 더 나아가서 2기? 그래서 조기 치료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왜 놓치느냐 얘기죠. 정세가 나오면 벌써 기도 침범하고 색도 침범하고 성대신경 침범하고 벌써 완치되기는 틀려본 거예요. 3개면 4개가 돼버려요. 갑상암은 지금 늦게 치료가 되고 있다는 이 통탄한 사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병기라는 건요, 생존율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재발률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질문란에 이런 게 넣었어요. 그 재발을 내가 얼마나 하는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론 병기가 높을수록 재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병기라는 건 생존율만 따지는 것이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세 군으로 나눠요.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재발률을 따져본 거야. 10년 재발률입니다. 10년 보니까 저위험군은요 10년 지나도 5% 환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그러면 너한테 질문 안 해? 왜 안 해? 제가 재발 안 합니까? 물어봐야지.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거든. 저위험군은 5% 미만이에요. 여성, 제 환자, 이 환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위험군은 20%, 10년. 그 다음에 30년 50% 이게 재발한다고요. 많이 진행되어 있을수록 늦게 발견된 것을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들으면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재발검사 이런 거 하죠. 여러분들 저 가면 피검사 하자, 초음파 하자. 그게 기본입니다. 작은 거 발견하는 데는 초음파가 넘버원이거든. 그래서 초음파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CT다, 펫이다, MRI다 이런 깊이 들어가서 검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기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치의가 TG
이런데요. 이러면 높아요, 낮아요. TG라는 건요, 다이로글로불린 갑상선 단백질이에요. 이게 TG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갑상선 조직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갑상선 암 중에서도 유담, 여포암, 암 조직에서만 나오는 물질이에요. TG가 그 단백질. 이제 갑상선을 다 떼고 그다음에 수술에 그나마 보이지 않는 갑상선 조직도 다 죽이기 위해서 방사능 요도치를 다 죽여버리거든. 그다음에 그렇다면 완치가 되는 TG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TG가 제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로로는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 체크할 때는 0.1 이하면 제로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몸의 갑상선 암세포, 갑상세포, 갑상선 암세포가 없어졌다. 제일 최고 안심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TG가 올라가느냐, 그대로 있느냐, 또 높았던 게 떨어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싫은 의사들이 괜찮아요, 가세요, 뭐, 이러는데. 난 이까지 설명한다고 시간을 많이 걸려요. 내한테도 막 TG가 어때요? 그거 막 머리가 아프죠. 저런 설명 듣기 싫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TG는 전절제 한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반절제 이런 환자는 의미가 없어요. 또 TG에 기량하는 TG 항체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 35%까지. 그 원래부터 높은 사람은 이 TG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항체가 이런 TG를 완전히 커버해버려가지고 있어도 TG가 높아도 없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항체가 높은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수질환 미분은 물론 아니죠. 그거는 방사선 요도 여러분 지금 이러세요. 그저께 방사선 요도 치료 끝났는데 피검사에서 TG가 막 굉장히 높게 나왔어. 이거 저 암세포 많이 남은 거 아니야? 이런 다 그 질문 많이 해요. 다 그런 질문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방사선에 들어가면요, 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 이걸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파괴될 때 이 TG가 혈액속으로 막 나오는 게 파괴된 TG가. 그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피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죠? 그 3개월은 난 너무 나도 바쁘고 환자도 바쁘고 6개월 후에 어차피 6개월 후에 제2차 방사선 요도치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때 검사를 해서 TG가 뚝 떨어졌다. 그럼 2차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하기 전에 검사해보는 게 이것 때문에 검사하는 거예요. TG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TG가 정상은요, 0.04에서 30, 우리 병원 거예요. 이거 병원마다 조금 달라요. 미국에는 0.1에서 5, 이렇게 하는데,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도중에는 당연히, TG가 낮게, 억제시키니까 TG가 낮게 측정돼요. 0.1 이하로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암세포 몸에 없어졌어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날은. 대부분 환자들 요즘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끊으면은요, 자극을 받으니까 TG도 좀 올라간다. 0.1의 10배, 1 이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갑니까? 안 되면 내가 이거 올려줄게. 난 우리 카페에 올려줄게, 요거. 그러면, 내가 이렇구나. 의사, 주치의사 괴롭히게 됩니다. 제 TG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주치의사 시간 없는데 기절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질문 계속하면. 다음한테 빨리 봐야 되는데. 이 커브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수술한 날짜, 그 다음에 연도 1년, 2년, 3년, 12년 이렇게 하고, 여기 TG에, 이 TG가 변동이 없이 쫙 낮게 나오면 이건 안심이에요. 아까 0.1 이하 아니라도 돼요. 이 레벨에서 계속 낮게 나왔다. 설사 암세포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면 활동하지 않는 암세포야. 괜찮아요. 높은 수치에서도 계속 그대로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쭉 이렇게 TG가 이렇게 시간 지나면 올라갔다. 암세포가 활동을 해서 TG라는 걸 생산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긴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쭉 막 검사해요. 그냥 CT다, 펫 검사다, 뭐다 다 해가지고 없다, 안 보인다. 그럼 일단은 안심입니다. 근데 아직 높아, 불안해. 그러면 방사선 요도치를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하면은 떨어지는 수 있어요. 대부분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져 또 올라가. 또 하자 그래요.
환자는 입이 이만큼 나오지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0번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치된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일지에 올린 환자,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폐가고 뭐 여러 군데 다 갔는데 지금 완치 상태. 근데 처음에 TG가 높다가 쭉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치료해가지고 방사해야 돼. 이렇게 떨어지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해야 되는 거야. 제일 문제가 TG가 한 100, 200 올라가 0.1 증상인데 이거 분명히 어디가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진 않아. CT 뭐 아무 다해도 없어요. 있긴 있어. 근데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거, 영상에서 볼 수 없는 거고 아주 미세한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어딘가. 근데 그게 우리를 죽일까요? TG가 200 올라갔다 가서 CT다 뭐다 폐다 뼈다 다 조사해도 암덩어리가 안 보여.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요? 안 죽어요. 내가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옛날 게릴라 막 수백 명 내려보냈어요. 이런데 서울 시내에 와서 막 총질하고 막 이렇게 한 문제가 그 다 잡아야 돼요. 우리 잡으려고 할 때. 강원도 산골 동굴에 들어가서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다고 굶어 죽는 거. 응? 그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요. 이 TG도 마찬가지예요. 높지만 우리의 장기, 심장이다, 폐다, 뼈다, 뇌다 아무 문제 없다. 그 높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거 두고 보자. 그 정기적인 검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G가 높다. 그래서 나 큰일 났구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계산 1번 친구인데 TG가 수치가 2배 되는 시간, TG 수치가 2배 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암세포의 활동이 그만큼 왕성하다는 증거죠, 그죠? 저번에 10인데 20된 시기가 6개월이다, 2년이다. 누가 어느 암이 더 얌전하게 했어? 2년 된 사람이죠. 그래서 배가 되는 시간이 길면은 좋다.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보고 괜찮을 거야, 좀 더 보세요.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TG에 대한 항체, TG 안티바디, 항체 아까 이제 이게 계속 수술 후에 떨어져야 돼요. 이것도 나오는 부위가 갑상선 주위에 있는 림파선, 뭐 갑상 속의 림프구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부위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문제야. 골수에서 나오고 림프절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반영하지는 못해. 그래서 TG가 안티바디가 좀 나왔다. 그것은 제발 아닙니까? TG만큼 아주 정확하진 않다. 그래도 올라가면 우리가 긴장한다. 그래서 이게 TG가 올라가면서 갑상 염인 사람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등 대단히 이런 선물. 그래서 보통 이게 완벽하게 제거했다면 한 2년 후에 TG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안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진 경우도 여기 보면요, 쭉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 안심이야.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좀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높았다가 쭉 떨어진다. 그럼 암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를 본다 이거죠. 절대적인 수치만 보지 말라 이거죠. 이게 환자들이 많이 묻는 거죠. 선생님, 저 무슨 약 먹어야 돼요? 뭐 먹을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근데 그게 굳이 한다면은 전절제 후에 비타민 D, 복합성분 호르몬이 좀 줄어든 사람들 비타민 D를 먹어야 돼요. 칼슘, 마그네슘이고요. 그다음 고칼슘 식품, 고칼슘 우유, 고칼슘 치즈 뭐 이런 거. 저는 고칼슘 치즈를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칼슘 빠져나와요, 보면서. 그래서 골다공증 안 걸리게 해서 이제 치즈를 아침에 한 2장, 밥도 먹기 싫고 하면 치즈 우물 씹으면서 이제 차 타고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새 이야기되는 셀레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인정 안 하고 있고요. 우리 갑상선 의료에서도 지금 아직 많이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이거 쓸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게 있고, 만성 갑상염이 있을 때 그걸 좀 호전시키는 게 있고,
이 갑상선의 선종, 갑상혹이 있을 때 자라는 걸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서 좀 쓸 계획을 했어요. 이게 모자라게 되면요, 뭐 근육통, 근육이 뭐 약해지고 심근, 크레틴, 갑상선장 이런 게 생기고. 근데 좋다 그래서 마구 많이 먹으면 사고 난다고요. 그래서 최고 상한선은 400 마이크로그램까지. 그래서 이게 많은 데가 우유, 뭐 이런 브로콜리, 이런 브라질 너트. 저는 아침에 브라질 너트 2알 먹고 나옵니다. 뭐 좋다니까 저도 먹어봅니다. 그 다음에 중독되면요, 이게 생명 위험을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게 좋다더라, 암이 좋다더라. 그럼 왕창 먹어버려요. 셀레늄 중독 죽기도 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태어날 때 공무원이에요. 교수님 저 요양병원에서 쉬고 싶은데요. 왜 가노? 여기서 다 치료했는데요. 왜 쉬노? 이래 대묻죠. 근데 좀 머쓱해지는데, 그전에는 환자분 야단쳤어요. 다 병원 다 집에 가족들하고 지내라. 그게 정상생활 빨리 돌아가는 게, 네 건강에 좋다. 하는데, 가만히 그 위에 보니까, 이 주부들이요, 요 기회를 위해서 쉬어야 돼. 밥하기 싫어. 남이 해주는 밥 먹어야 돼. 예? 그 다음에, 피곤하잖아요, 쓰라고. 기운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양병원 와서 영양주사 맞고, 뭐, 그거 해주는 거,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꼭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우리 장학수 교수 뭐라고 그러지? 그 돈 가지고 여행 가라. 호텔 가고 이래. 여행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근데 요양병원 가면요, 요 다음에 또 말하겠지만, 엄청 뒤집씌운다고. 이거 좋다, 면역치료다, 뭐다, 막 하고 나면 우리 병원 암 치료한 것보다 몇 배 막 요금이 나온다고요. 그럼 과연 이게 옳을까? 방수 요도 치료 후에, 이제 요도 치료 후에 요양하는 병원에서요. 오케이. 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퇴원시킬 때는요, 다 체크합니다. 이거 옆에 사람한테 해를 주나 안 주나, 방사선이 이 몸에서 얼마나 나오나, 괜찮다는 수준이 이러면 이제 그때 퇴원 오더가 떨어지는 거야. 사실 집에 가도 돼요. 근데 더 조심스러우니까 한 1m 정도 떨어져라. 키껏 해봐 여기서 나온 게 1m 지나면 어떻게, 미국 놈들은 한 팔 거리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어보내고. 특히 5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요런 사람들은 약해요. 방사선에서. 그럼 그거는 요양병원 가서 한 일주일쯤 쉬었다 가라. 거기서 해주는 밥 먹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쉬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날 필요는 없대, 그죠? 환자 선택을 해라. 아까 얘기했죠. 반절제 했는데 피막 침범이 있다. 임파선 전이가 있다. 재수술 하러 간다.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우리 눈으로 봐서 임파선 전이가 없고 피막 침범이 없으면 나중에 해명으로 나왔다. 안 해도 된다. 그죠? 옛날에는 재수술하고 다 했어요. 여포암. 이게 의사들도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포암 나왔어요. 재수술 해야 됩니다. 전절제도 하고 방사선 요도 치료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여포암이요. 이게 핏줄을 타고 폐를 가고 뼈를 가고 한다는데, 이게 훨씬 중환병이다. 유담보다는 좀 원격 전이율이 높아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거 아니다. 여포암 중에 100명이 있으면 90명은 괜찮아요. 반절제도 돼요. 그건 재발률이 2 내지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무조건 저도 전절제였어요. 옛날에는. 저도 무식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절제 하자 그래서 여포암 무서워. 핏줄 타고 전절제 하자 그러고 환자 보고 방사선 요도 치료한다 막 겁을 좀 줬죠. 근데 그거로 쭉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여포암 중에서도 이 혈관 침범이 많은 여포암 몇 개냐? 혈관 침범 4개 암세포 들어있다. 그러면 전절제를 해야 된다고. 4개 이하는 괜찮다. 그냥 반절제 해도 된다. 여러분 누가 여포암 나올 때 전절제 해야 된다.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가슴수술하는 사람도 이 오해가 많아요. 안 그래도 되는 걸 지금 그렇게 한다. 여포암 중에 강력 침범하면 전절제하고 방사선 요도 치료한다. 강력 침범이 4개 이상 침범이고 우리 눈으로 봐서 갑자기 피 막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
이거는 전절제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90%는 괜찮다, 그지? 여포암 이런 거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런 가슴암 걸리면 막 이런 유혹하는 게 많아. 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버섯이 좋아. 뭐 이런 상황버섯, 뭐 차가버섯 좋아. 뭐 노루궁뎅이 먹어봐라. 이런 검증되지 않는 이런 걸 막 선전한다고요. 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아무런 그거 없어요. 우리 가슴암하고 관계없어요. 그중에 딴 거는 뭐 일반 건강에 좋다니까 할 수 있으면 말아. 대신 비싼 거 말고 상황버섯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상황버섯은 무슨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있긴 있어요. 그걸 계속 많이 먹으면 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 상황버섯 먹은 사람들요, 배 수술하기 위해서 보면 배가 스펀지처럼, 간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이 막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한동안에 상황버섯 막 좋다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면역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이런 거 막 해라 그러죠. 그죠? 또 엄청 비싸.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게 입증된 증거가 없어요. 이게 좋다는 거. 있어요. 벌써 세계 학회에서 다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면역 보조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또 나올지 모르겠네. 그 수술 조심해야 되는 약들은 식품이 뭐가 있나요? 무슨 골고루 다 잘 먹는 게 좋다. 근데 반절제 요새는 이제 그전엔 그랬는데 반절제인 사람은요 나머지 갑상선은 보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라. 나머지 갑상선의 건강을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여라. 이 갑상선을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품 중에서는 해조류 중에서요. 뭐 우리 해조류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미역국 먹는 거, 뭐 김밥 한 대 주면 그거까지 괜찮은데 다시마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 다시마가 우리나라의 만성갑상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이따 수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이트로젠 이런 뜻이 뭐냐면 갑상선에 혹을 만든다. 갑상선을 크게 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크게 만드는 음식. 이제 소위 말하는 십자화가 음식, 무, 배추, 케일, 유채, 겨자 이런 등등 이런 십자화가 식품들은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억제시킨다고 방해한다고요. 그러니까 호르몬 직접 만드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지가 커져야죠. 그게 고이트로젠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생거는 그렇지만 삶아 먹으면 그런 효과가 없이 괜찮다. 삶아 먹어라. 먹고 싶으면 삶아서 먹어라. 콩가 식물인데 요거는요 건강에 좋아요. 좋긴 한데 반절제 하는 분들은요 이거 많이 먹으면 신치로이드나 이 약을 먹는 게 그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고요. 또 생성되는 것도 방해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밥에 콩 좀 넣어 먹는 거 상관없어요. 이게 좋다고 그냥 한 대박이 사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자, 또 여러분 하는 질문 중에 막 여행 갔는데 아침에 짐 쌀 때 신지레드를 깜빡 놔두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오실 때도 신지레드 안 먹고 깜빡 까먹고 온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괜찮습니다. 신지로이드가 약효가요 2주까지 가요. 반감기 1주거든요. 최고 효과는 거의 반감기 1주니까 2주까지는 실제로 약 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 이상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 좀 하게 된다. 2주 이상 안 먹게 되면.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까먹었다. 그 말도 안 통하는 해외 병원 찾아가서 비싼 돈 내고 그럴 필요 없다. 그죠? 그냥 쉬었다 오세요. 그냥. 약 복용한 것 때문에 맨날 그런데, 오늘도 그런 환자 봤는데, TSH가 막 올라가 있는 거야. 왜 이러지? 지난번에 괜찮았는데? 똑같은 약 줬는데? 근데 이제 색출한다고. 자, 약 먹고 1시간 뒤에 뭐 먹었어요? 다른 약 같이 먹어요? 식후에 먹었어요? 이래 잡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서 고혈압약하고 같이 먹었는데, 딴 약하고 같이 먹으면 신지로에도 죽어버려.
이 신지로이드는 공주, 내가 별명을 붙인 신지공주라고 붙여놨어요. 이거 딴 거하고 섞이면 안 돼요. 오로지 지만 모셔달라는 거죠, 신지로이드는. 그래서 먹고, 책에는 30분 내지 1시간을 걸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가 뭐 좀 그런지 30분짜리 환자들은요, 신지로이드 흡수가 덜 되더라고. 그래서 요새 아예 늘려가지고, 1시간 이내로 먹지 마세요. 1시간 이후에 먹어라. 그 새벽에 자다가 눈 뜨면 그거부터 먼저 또 자. 그래놓고, 그 다음 딴짓 하는 거죠. 신지로이드를 먹었는데 방에는 음식이 있어요. 위에 음식물이 오래 남아있는 음식물들,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그거는 좀 해라. 자, 이거 보세요. 그전에는 이런 말 안 했는데, 고요도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느냐. 그게, 갑상선을 다 뗀 사람은요, 괜찮아요. 뭐 다 먹어도 괜찮아요. 갑상선이 없는데 뭐. 대신에 신치료도 그 일 다 해주는데요. 근데, 반절제한 사람은 그래도 남아있는 소중한 내 반 갑상선을 보호해줘야 된다고요. 그거는 갑상선이 제일 하는 게 고요도 시기. 고요도가 갑상선 남은 반쪽에다 막 딜때 인해 전술적으로 막 그거 다 밀리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해내는 거야.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만성 갑상선염. 뭐, 안 했을지만 어떤 호주하고 이런 데서 미국 LA에서 논문을 봤어요. 한국 왜 갑상선염이 많나? 애기 놓고 난 다음에 팅팅 부어 있는데 애기 놓고 난 다음에 갑상선염이 와요. 그 부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그냥 하루 3-4끼 그냥 딜때 먹여가지고 염증 오게 하고 그 기능 저하에 빠지니까 몸이 추워요. 그럼 붓고 그 막 방 덥게 하고 둘 3분 더 싸고 하고 그 미국 사람 눈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짓 한다. 갑상선을 망가뜨리고 저렇게 하고 입원시키고 그걸 갖다 돈 벌어먹는 데도 있고 그 이상하다는 거지. 미국 가보세요. 오늘 애기 나오면요 내일 애기 옆에 달랑 끼고 덜렁덜렁 치고 그거 가버린다고요. 그렇게 하고 다 건강해. 산모도 건강하고. 자, 요도 한번 보십시다. 제일 문제가 되는 다시마 한 장이에요. 5cm 다시마가 요만해지나. 그게 요도가 얼마냐. 16,000 마이크로그램에서. 우리 하루에 이 요도가 얼마 필요하냐면 150 마이크로 필요한 거야. 기껏 해봐야 1100쯤 들어가야 합니다. 그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거, 다시마 요만한 거 하나 먹으면요. 16,000이야.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누구야? 아마, 들으면 왔을 거야. 부산지방, 뭐, 통영지방 어디 가면, 다시마에다가 말이죠. 쌈을 싸가지고, 그냥 쩍국이라고 하죠. 거기 오면. 그거 해서, 한 끼를 다 채운단 말이야. 갑상선 망가뜨리는 작전. 그나마 반 남아있는 갑상선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 망가지니까, 갑상선 얼마나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 저하가 온다고. 또 암이 또 재발한다고. 그 이런 거. 그래서 갑상선 반절제한 사람은 소중한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도가 많이 넣는 음식은 좀 제한해라. 전절제 오케이. 그리고 이런 면에서 전절제 좋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한 것을 이게 올리겠어요. 근데 그러면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마 우리 음식 맛을 내면 한국 사람 다시마 즙을 가지고 음식 맛을 낸다 그러냐? 그럼 즙은 괜찮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좀 나은데 즙 보세요. 5g에 9,000 마이크로그램이 나온다. 엄청난 양이야.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미역하고 김 이런 게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생일 미역국 먹어요. 뭐 그런 정도 괜찮다. 자, 이런 질문만 해요. 운동이 암 재발을 억제하냐? 맞습니다. 운동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운동이요,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고, 뇌에서, 세로토닌이다, 뭐 이런 등등, 호르몬 분비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면역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운동이 여러 가지, 최소한 하루에 한 30분 이상 몸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제일 나이 든 사람, 저는 요새 웨이트 이거 못해요. 그럼 걷기 운동 한 30분 땀이 날지만 러닝머신 너무 많이 타고 발바닥 다 망가졌지만
걷는 거. 그럼 웨이트 어떠냐? 젊은 사람은 괜찮지 몰라요. 근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 망가뜨린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럼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빨리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평균 수명이요, 40세를 못 넘겨요. 엄청난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을 또 그때 엄청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너무 강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에 젖살이 많이 나오고, 근육에 젖살이 많이 나오고, 모든 장기들이 망가진다고요. 빨리 망가진다고. 그래서 너무 강한 운동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적당한 운동, 30분 정도, 땀이 날 정도. 웃음. 내가 환자분 맨날 웃으라 그러죠. 얼굴 찡그리지 마라. 웃는 것만큼 복이 트이고, 웃는 것만큼 건강해지고, 웃는 것만큼 스트레스 날아진다. 여기 답입니다. 웃고 운동하자. 나 정말 특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얼굴 뭔지 알아요? 젊은 여자의 웃는 얼굴하고 할머니들 합숙한 입으로 웃어주는 거예요. 정말 보기 좋고. 체중이 늘었어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체중 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야. 너 체중 넣은 거 내가 만들어준 것 같네?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체중 늘었다고. 그래서 다 조사했죠. 원인을 못 찾겠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그거로 그 젊은 여자들 되게 막 또 폭풍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아무도 정답은. 이번에 우리 가을 학회에 이거 가지고 또 주제로 심포지엄 여러 가지 막 했는데 다 뭐 거중만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알았는데, 제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거는 체중이 넣은 거는요, 갑자기 호르몬이 모자라면 분명히 체중이 늘어요. 호르몬이, 근데 여러분 알게요. 방사능 요도 치료할 때 그냥 호르몬 안 먹잖아요. 기능 제약에 들어가니까 온몸이 팅팅 부어요. 물이 차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거는. 그때는. 갑자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게 통하는 말이에요. 근데 호르몬을 먹기 시작하면 다시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많이 먹으면 빠지겠네. 그것도 맞아요. 기능 항진되면요, 너무 호르몬이 많으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써먹어보니까 땀나고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칼로리를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이 근육이 위축되고 다 빠져요. 근데 적당히 기능 항진을 만들어 놓으면요, 호르몬 갑상암 때 치료하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약간 올라간 거예요. 창자의 운동도 많아지고, 그래 변소도 자주 가게 되고, 배도 빨리 먹었는데 1시간 단지 또 배가 고파. 또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몸에 카보하이드레트, 포도당 이게 많이 소비가 돼요. 간헐 호르몬이 많으면, 기능 항진이 되면. 포도당이 많이 높으면 여러분 저혈당, 응? 혈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빨리 고프고 다리가 후들어 진땀 나고 뭘 먹어야 돼. 그냥 딴 거 먹으면 속이 안 차. 커피로 단 거 차게 돼. 마키아토. 제가 옛날에 좋아했어요. 내가 살쪘을 때 마키아토 좋아했어요. 이게 막 살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단 걸 먹으니까 이게 칼로리가 많아지고 살이 찌는 거예요. 기능 항진인데도 살이 찌는 거예요. 결국 먹는 거와 관계가 있다. 그럼 수술했으니까 집에서, 야, 너 뭐냐, 좀 쉬어라. 왜 그래 나가냐. 직장도 쉬어라. 뭐라. 아닙니다. 움직여야 돼. 직장 나가야 돼. 하는 일 다 해야 돼. 칼로리 다 써먹어야 돼. 그래야 정상생활로 빨리 들어야 모든 대사 과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아까 젊은 친구는 진단만 받았는데 벌써 직장에 사표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빨리 가서 관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른들이요, 수술했는 애가 왜 그렇게 움직여? 쉬어! 이러고. 집에서 완전히 왕비 대접하듯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옛날에는 공주 대접했어요. 남편 보고 공주 대접했어요. 여기 공주 대접 소리 많이 들었죠. 이건 왕비 대접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요새는 안 그럽니다. 2주 공주 대접, 나머지는 무술을 써먹어라. 응?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야 된대요. 너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 앉아가 요거만
리모트만 하고 좀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또, 야, 암수술 받는데 이런 거 먹어야지. 보신, 이런 거 딥다 해준다고.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그거 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가지고, 체중이 늘어날 거예요. 체중 감소는요, 있을 수 있어요. 체중 감소. 수술하고, 사전 비실비실하고, 못 먹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과잉돼가지고 체중 감소 있었어요. 근데 감소보다는 찌는 게 훨씬 많더라. 제 경험에는. 한번 아가씨가 내 공격하는데, 그 감당도 못 하겠더라고. 그냥. 꼭 내가 만들어준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게 피로해서 죽겠다. 여러분, 피로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뭐, 거기 있다. 갑상선을 받은 사람 다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대답이 궁하면 의사가 하는 소리 뭔지 알아요? 나도 피로해, 피곤해 죽겠는데요. 대답이 궁할 때 하는 소리가, 나도 피곤해 죽겠어요. 자꾸 피곤한데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대답이야. 근데 실제로 피곤해요. 여러분, 갑상선이라는 게요, 우리 몸의 대사를 관장하게 해요.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창자, 모든 근육, 모든 장기에 에너지가 들어서 나오고 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새 친엄마, 계모, 들어온 새엄마, 이런 소리 잘하는데, 엄마는요, 웬만큼 내가 앙탈을 보고 말을 잘 안 들어도 내 구미에 맞게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친정엄마,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친정어머니는 다 딸들, 아들,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애를 써요. 원래 가성 호르몬은요, 내 몸에 이런 데서 가성 호르몬이 필요해. 더 보내줘. 밥이 들어왔어. 이가 빨리 움직여야 돼. 가성 호르몬 더 보내줘. 이러면 여기서 호르몬 내 보내줍니다. 그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이게. 근데 없어지니까 밑에서 아무리 원해도 그게 안 되는 게야. 나는 아침에 약을 먹었어요. 피검색은 정상으로 나와. 의사는 피검색 정상인데 괜찮아요. 가세요. 이런. 실제 나는 괴로운데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게 새로 들어온 새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움직이면 이 아이는 땡깡 부리게 된 거예요. 몸이 땡깡이 부리는 게. 그러니까 그 땡깡이 몸이 피곤한 걸로 나타난 거죠.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이게 대개요, 3, 4개 환자들한테 이런 현상이 많고, 3, 4, 5년 된 올드 환자, 옛날 환자들은요,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새엄마한테 적응이 된 거야. 이 몸이. 우리 새엄마는 아침 8시에 밥 줘, 7시에 밥 줘. 그때 내 몸이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새엄마가 들어와서 6시에 밥 주기도 하고, 아침밥 안 주기도 하고, 12시에 밥 주기도 하면, 내 몸이 반란을 일으켜야 피곤에 미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약 먹어라. 7시, 8시 이렇게 먹어줘야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할 때 피곤하다 이거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가상 호르몬 많아도 피곤하죠. 아까 그죠? 막 칼로리 써먹고 부족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이라고 그래. 근데 되돌이 그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피곤하다. 여러분 오늘 새엄마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보니까 괜찮아요. 피막도 침범 없고 혈관 침범도 몇 개야 거의 없어요. 이래요. 아주 준수한 채소 침범 여파하면 손댈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의사 선생님은 여파 이건 전절제 해야 돼, 제주술 해야 돼. 이거 딱 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죠. 이 환자한테 막 써줬죠. 환자는 그냥 너무 고마워하죠, 그죠? 그 고민에서 태어나, 교수님 오늘 잠자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뭘 좀 알아야 된다, 뭐든지. 이게 아까 설명한 겁니다. 갑상암 다른 암도 잘 걸린다. 특히 유방암 잘 걸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갑상암 환자는 유방암도 잘 걸린다. 유방암은 갑상암도 잘 걸린다. 다 호르몬 관계된다.
그렇듯하죠.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제가 연구한 일도 없어요. 좀 많은 것 같아. 가슴암이 유방 환자를 막 조사해서 가슴암이 좀 많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학회에 나서 자랑스럽게 한번 설명했다고 막 공격받았죠. 아니다. 네가 이게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유방 검진하면서 이것도 검진을 같이 하게 되니까 발견이 된 거지. 아니다. 이거 하면서 유방도 같이 하니까 발견돼서 그런 거지.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별개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연구를 그렇게 해서 별개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유방 걱정을 하더라고, 환자들이. 나 이것 때문에 열받아 미치고 한다는 거죠. 갑상암을요, 수술 안 하고 고주파, 에탄올로 치료하자. 수술 안 하고 그것만 태우고 녹이자. 이거죠. 여러분, 참 매력적인 치료죠. 이걸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발 하면 잘 살면 좋겠어요. 아니다. 암에 있는 그 부위만 암이 아니고 그 주위로 이미 퍼져 있는 경우가 50%라. 응? 임파선 전에도 이미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없었다 그래서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짓을 우리가 양의사들도 하고 있어요. 돈 되거든요. 이건 얼어보험도 안 줘. 의학적으로 옳다 그러면 얼어보면서 당연히 지불해 줘야 되겠죠. 절대로 지불 안 합니다. 정규 학회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엄청 화를 내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사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된다. 그 전문가를 찾아가라. 강성 피폭.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CT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요새 CT 하면 안 된다는데요. 하지만, 그거 안 된다는 안 찍겠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까지 해요. 저 CT 하면 알러지가 있어서 안 돼요. 우리 알러지는 되게 겁나거든요. 이래요. 자, 우리가요,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이 1년에 3.6mSv. 예, 자연 방사선 노출량이 3.6. 그 우리가 오늘 찍고 있어요. 1년 하는 게요. 여기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치고. 그럼 우리가 이 100mSv 이하 같으면 저설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암을 발생하게 하는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연구가. 100mSv 이상이면은 그 중에 일부가 0.5에서 0.7 %에서 암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100mSv 이상이면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라. 이 영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가 거기에 맞는 적당한 치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이게 겁나가 못하게 했다. 그건 더 큰 손해를 본단 말이죠. 하여튼 현 환자도 모르겠는데 이건 현재 다른 병원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쁘지도 않은 암을 이렇게 젊은 여자 목을 이렇게 회를 쳐놔서 되겠느냐? 응? 정확한 수술 전 영상 가지고 정확하게 암의 위치를 알고 수술 전에 수술의 그 범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면 좋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크게 째는 게 빅서전이다, 그레이트 서전이다. 그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게 째고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수술.